슈퍼적인 인터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토론회가 있었군요. 네네, 어저께 국회에서 그 예산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예산 공청회는 국회 예산 심의를 해서 예결위가 시작될 때, 원래는 대통령이 먼저 시정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한 다음에 예결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예, 지금 대통령이 참석을 할지 안 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돼서 미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공청회가 있었고 이제 얘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5명의 전문가가 그 발제와 토론을 하는 건데요. 이 5명의 발제자들에 대해서 50명의 예결위원이 질의와 응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토론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원래 제가 이거 7년째 지금 이거 제가 참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년을 쭉 비교를 해보면 올해가 그 좀 정치적인 논쟁이 좀 비교적 적은 해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논쟁이요.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여야 의원들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현재 예산안이라든가 현재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세수 부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논쟁이 조금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랄까 정치 공세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데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근데 이제 원인 분석이 좀 다르죠. 네, 한쪽에서는 이제 감세 때문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경기 위축 때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9조 6천억 원입니까? 그게 9월 말에 발표된 게 그건데요. 예, 그 29조 6천억인데 사실은 어저께 저희가 토론회하는 과정에 정부가 또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네, 뭐냐면 지난달 말에 했었던 세수 부족 기준은 8월 말까지 거친 세금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발표한 건 9월 말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더 커졌어요, 세수 부족이.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발표한 거를 이렇게 추정해 보면 제 추측으로는 한 40조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데 어떤 식으로 메워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예산안은 세수가 부족할 걸 상정하지 않고 짠 예산안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서 무조건 뭐 최소 29조, 뭐 많으면 40조 이상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 들기도 전에 이미 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좀 재정적인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올해 지금 쓰는 돈에 대해서도 세수 부족 때문에 뭐 기금 돌려쓰기다, 뭐 지방에 전가한다, 또 뭐 불용 처리한다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저는 이 분야 지금 거의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처음 봅니다. 40조 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지수의 적자 규모는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87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예, 그게 관리재정 수지는 이제 사회보험을 제외한 거라서 이제 사회보험 포함하면 이제 그냥 20조대로 줄어들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근데 뭐 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건 모아놓는 돈이니까 그런 걸 이제 할 수는 없어서 또 관리재정 수지를 하는데 뭐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기준이고요. 여하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긴축 재정을 한 건 맞는데 건전 재정은 아닌 거예요. 건전 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들어온 만큼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억지로 2.9%로 재정 적자 기준에 맞췄는데 근데 문제는 들어온 것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걸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건전 재정까지는 아니고 긴축 재정이다까지가 저희 진단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취임 2주년 때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때 내용을 보면은 "건전 재정 기조 정착됐다. 국가 채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네네.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국가 채무 숫자가 아직까지 전 정부보다 적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 대규모 감세를 지금 진행했거든요. 네. 그 정부 주장은 60조였고 예산 정책처는 73조 감세했다고 하고 저희 나라살림연구소는 84조를 잡고 있습니다. 감세한 양만. 예.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건전지정 될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근데 너무 많이 감세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감세한 만큼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더. 네.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았었으니까 더 많이 줄여야죠. 감세보다. 그런데 그만큼을 못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줄고 긴축재정도 했는데 지출은 그만큼 못 줄여서 그 건전재정까지는 못 가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이곳저곳에서 부족하다고 아우성들였었는데 이제 내년에도 네. 더 줄게 된 상황인 거고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한번 진단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진단도 좀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이 경기 위축에 대한 정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저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정부나 이쪽에서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불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 그러다 정부는 왜 이렇게 낙관적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경기 불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본인들 책임이 되니까 불황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늘 일시적인 것이라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불황이 아니면 감세 때문이냐 그러면 또 감세 때문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좀 궁색한 일시적이다, 뭐 좀 있으면 나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재정이 하는 역할은 세 가지거든요. 네. 소득재 분배에서 가난한 분들에게 좀 더 많이 가게 하는 것, 네. 그다음에 재원배 분배. 그래서 뭐 시장이 할 수 없는 R&D라든가 국책 사업 같은 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경기 조절 기능이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고 경기가 너무 화랑이면 돈을 걷어들이는 게 정부 역할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경제 건데 네. 그거들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세 가지를 다 안 하고 있습니까? 뭐 100%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복지 쪽에 좀 뭔가 몇 개 괜찮은 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10가지면 10가지 다 나쁜 건 아니니까 뭐 긍정적인 것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원배 분배는 작년에 R&D 사태로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보수 진보 모두 막론하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이제 경기 조절 기능이 가장 핵심인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큰 정부가 아닌데 작은 정부에 대한 이념적인 집착이 너무 커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네. 경제 성장할 때도 보통 저희가 한 GDP의 1.45 정도는 정부가 성장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거의 이제 상당히 제로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글쎄 뭐 속에 들어가볼 수는 없는데 좋게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설마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희화하거나 조롱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이념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국가로 보지는 않고 이렇게 정책을 이념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화. 네. 안보를 이념적으로 보는 것처럼 경제 정책도 이념화돼서 보는 것 같아요. 현실의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세수 부족은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이렇게 통계가 나온 후에는 한 번도 없었고 이 정도는요. 예. 박근혜 정부 때 잠깐 3조 4조 전년도보다 떨어진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22년도 전 정부 끝날 때 국세 수입이 395조였어요. 400조 다 됐잖아요. 예. 근데 올해가 지금 337조예요. 무려 60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줄어든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 80조 가깝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윤 내년 정부가 예, 들어서면서 예, 또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이 그 전 정부, 문 정부 시절에 네. 예산이 많이 이제 악화됐다였었거든요. 예, 뭐 악화됐죠. 근데 이 정부 근데 이제 들어서 더 그게 심하네요. 예, 그 악화됐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이 이제 그렇죠. 가장 크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저희도 그때 막 굉장히 문정부를 비판하고 했는데, 근데 그 지출하는 양이 다른 이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반밖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뭐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이 중소상공인들의 부채가 커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특정 이유가 네.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그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우리의 예산이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경제 위기가 안 왔는데 네, 재정 위기가 온 거예요. 경제 위기가 안 왔는데 그래서 재정 위기가 왔다. 거꾸로 재정 위기 야,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이걸 왜냐하면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상황이 어, 안 좋으면 국채를 발행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념적으로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대처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세 때문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상황이 벌어졌다고 치면 대처할 때는 현실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일단 네, 먹거리 물가가 인상이 됐고 네, 이제 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예, 경제의 역동성도 저하가 됐고 일단 이제 우리는 네, 수치는 몰라도 이 정도는 알거든요. 예, 예. 수치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당장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잡았다가 한 번에 2.2로 내렸거든요. 예. 근데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9월 달까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였어요. 예. 2분기 때는 전분기 대비 2분기 때는 마이너스 0.5가 그렇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1.4를 안 올리면 2.2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의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잊지 못하면, 다른 나라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굉장히 성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적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피부로 와닿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다른 네네. 나라는 뭐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 때문에 경제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 우리의 2배 이상의 돈을 써서 위기를 일단 넘어갔고, 예.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되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 제대로 한 반밖에 대처를 못했어요, 일단.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 대처한 거죠. 돈으로 대처한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돈으로 대처했다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끝났는데, 그때 갑자기 감세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이제 마중물을 못 붓게 되다 보니, 아까 얘기한 뭐 소득 재분배 역할도 못하고 재원 배분배도 못하고 하면서 경기 조절이 실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원인은 감세 때문인데 정부가 내세운 기본 방향성을 분석해 본다면 왜 감세를 했다고 저희는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세의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낙수 효과가 있느냐는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고요. 네. 그나마 감세를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10년, 20년이 지나야 된다. 단기간에 감세로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보수 진보 막론하고 다 이제 합의된 상황이고요. 네. 뭐 저는 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세를 대규모로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감세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서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세를 합니다라고 했습니까?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 낙수 효과가 생긴다. 이제 아까 어, 말씀 이념적인 어떤 그런 어, 접근이죠. 감세를 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 예, 투자가 더 촉진되고, 근데 투자 촉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삼성이 지금 보조금이 적고 세금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영상의 문제인 거지. 예.
뭐 오히려 뭐 저기 SK 같은 경우에는 막 또 오히려 증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부의 재정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많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다. 그러니까 그러다 분석이 보니까 잘못됐군요, 처음에. 그래 예예. 그래서 좀 굉장히 저는 이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예. 2025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 뭐 우려점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렇게 이제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긴축을 했는데도 예산을 늘린 거는 뭐가 있냐면 연구개발 예산하고 예비비를 증액했거든요. 아, 그건 증액했습니까? 예, 근데 연구개발 하도 이걸 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예. 원래 복구를 했어요. 근데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이걸 저희 9,090개 사업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개발을 원래 복원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연구개발인데 그 안에서 원래 하던 사업을 복구한 게 아니고요. 원자력하고 그리고 저기 그 우주에만 이제 많이 증액을 하고 그 원래 줄여서 문제가 됐었던 뭐 지역 R&D라든가 뭐 이 대학 R&D 이런 건 복구를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양으로만 보고 뭐 복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예. 문제가 있고요. 근데 예비비를 14%나 증액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비비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저 주택 쪽에서 보면 주택 예산이 크게 변화가 없는데 임대주택 예산을 거의 한 4조가 그렇게 줄이고 저희 뭐냐 그 전세자금이라든가 그 가계 대출 있잖아요. 네. 그 주택 구입 예산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공공임대 줄이고 이 주택 구입을 증가시켜서 주택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게 급격히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에는 좀 도움이 안 되네요. 그분들은 이제 저부터 현 정부는 어저께도 제가 토론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초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비판을 어떤 교수님이 하시니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상속세 6%에 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신다. 6% 안에 드시는 분들을 그 서민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상위 굉장히 2%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위 6%요. 네. 그것도 상위 6% 안에서 1% 제외하고는 그게 크게 세금 내는 액수가 뭐 크지도 않아요. 1,000만 원 이하인데.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걸 느낀 게 있으십니까? 어제 토론회 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근데 이거는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일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금 돌려막기, 지방정가, 그다음에 불용 처리. 특히 기금 돌려막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보수 언론까지도 지금 크게 놀라고 있는 게 외평치를 헐기로 했잖아요. 네. 우리가 IMF 외환위기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빚이 많아서 외환위기가 온 게 아니거든요. 네. 많은 국민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나라 국채 거의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다만 유동성 위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평 기금이란 걸 외국한 평형 기금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기본적인 현금을 좀 갖고 있자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지금 많이 작년에도 헐었고 올해도 헐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근데 그 금액도 이제 많이 안 남았던데요. 네,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게 한 400조 되는데 네. 그 중에 실제로 즉시 쓸 수 있는 돈은 111조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많이 헐어가지고 60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절반 정도 남은 네. 지금 상황인데. 근데 그걸 허문 것에 대해서는 왜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까지도 인식하죠. 정부가 말이죠. 정부가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기재부 공무원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같은 사람들인데. 공무원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때는 윗분들이 바뀐 자기들 거지. 주장을 하면서 쓰자고 하고 안 쓰고 막 그 엄청난 잉여금을 가지고 한때 잉여금이 240조까지 됐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근데도 막 못 쓰게 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 어떤 면에서 인정할 만한 보수이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로 재정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아무리 영혼이 없다고 해도 왜 영혼이 있다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는 회사에 얘기인지는 영혼이 있다. 모르겠습니다만 반기를 들면 너무 힘들어진답니다. 무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네, 인제 2025년도 예산안을 검증해야 된 몫은 국회로 넘어갔습니까 인제? 네네, 예, 예. 국회로 넘어갔고요. 예. 여야를 넘어서 인제 철저한 검증 평가 필요해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걸 뭐,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자체가 없는데. 뭐 세금 자체가 없어서 못 늘리는 것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국회는 증액 권한이 없거든요. 아 삭감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주요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아. 대부분의 국가는 편성권도 있는데 예. 이제 우리 다음으로 보수적인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삭감한 만큼 증액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무조건 삭감만 해요. 왜 그것도 참 증액은 안 됩니다. 어렵네요. 그것도 이해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국회에서 예산 증액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예. 그 정부의 증액을 요청해서 어. 정부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따려면 정부하고 척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순둥순둥한 거죠.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할 말을 못 하느냐." 그랬더니 예, 교부금 내려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 얘기군요. 증액할 예, 권한이 예. 국회에 없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말 작심하고 그 국회가 요청하는 증액 하나도 안 받아주려고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 법을 다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국회에서? 바꿔야 됩니다. 아 헌법. 헌법을 바꿔야 됩니까? 예. 아. 지금 헌법이 좀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감사원도 지금 국회에 없잖아요. 네. 감사원이 국회에 없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나라, 지역국가 중에. 그것도 왜냐하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결산을 국회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감사원의 역할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회계검사인데 그거를 국회가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아 갈수록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예, 좀 깝깝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쓰기로 한 예산을 안 쓰거나 뭐 전용하거나 하는 것도 처벌을 못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예산은 예. 예산이 법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대로 안 쓰면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처벌을 안 받고 경고만 하죠. 그렇군요. 아이고. 특히 올해 예산국회 전쟁의 대표적인 뇌관 마음건강 지원 사업 예산 7,900억 원을 하고 또 지역화폐 예산 복구, 고교 무상교육 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뭐 저는 고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책 없이 재원 부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그러하는 그런 이런 절차 사항이나 좀 의도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원래 지역이 뭐 전 지역 원래 오늘의 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지역이 해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그 세수 부족 때문에 지역의 돈을 줄이면서 그건 또 그거대로 지역에 하라고 이제 떠넘기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예. 예, 뭐 마음 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세입과 세출을 같이 봐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쓰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분야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으로 쓰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홈페이지에 분석한 자료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 그 조금 큰 시각과 작은 시각의 좀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매년 반복되지만 예결위원을 연속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문성들이 많이 떨어져서 네. 걱정이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